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카페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네의 단골 손님이 거의 매일 찾아주고 계셔서 매출이 안정적인 편이에요. 처음 카페 차릴 때 내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물론 있었지만 막상 카페를 운영하고 나니 그런 걱정들보다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 더 많아서 괜한 걱정을 했었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부터 카페를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컴퓨터로 제작하는 컴퓨터 디자인 쪽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꽤 이름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다니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미술을 엄청나게 좋아했었어요.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지점토나 종이 등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좋아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장르는 크게 가리지 않고 미술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우연히 중학생 때 친척 오빠가 그래픽 디자인 학과를 다녀서 집에 놀러 갔다가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와, 정말 멋지더라고요. 저는 미술을 무조건 제가 손으로 그리고 만들고 하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컴퓨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가 상상하던 모습을 그려낸다는 것이 엄청 멋있고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제 좁았던 미술에 대한 시야를 더 넓혀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후로 저도 독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워서 혼자서 이런저런 연습을 해봤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미술을 한다고 해서 딱히 반대하던 분들이 아니셨는데요. 오히려 제 꿈을 지원해주기 위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일을 더 해서라도 미술학원에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시곤 했어요. 아무래도 늦게 얻은 귀한 외동딸이라 조금 더 오냐오냐 하셨던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저도 미술에 대한 제 열정이 미래의 꿈까지 꿀 정도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에 학원은 됐다며 그저 취미 삼아 혼자서 그림도 그리고 작품도 만들고는 했어요. 이제까지 뭐 배우고 싶은지, 갖고 싶은 건 없는지 물어볼 때마다 괜찮다고 거절을 해도 워낙 저를 생각해 주시던 분들이라 그런지 제가 혼자서 컴퓨터 프로그램 책을 보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 신경 쓰이셨나 봐요. 어느 날 조용히 물어보시더라고요. 동네에서 버스 타고 30분 정도 거리에 컴퓨터로 디자인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관심 있냐고요? 만약 관심 있다고 한다면 돈 걱정하지 말라고. 학원비 알아보니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다며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괜찮다고. 학생이 공부가 우선이라고. 대학 가려면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거절했을 텐데 그 당시 그 작업이 저에게는 엄청 재미있었나 봐요.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그러면 저도 더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고 학원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랬더니 오히려 부모님께서 더 좋아하셨어요. 제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처음이라면서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대로 디자인을 배우러 학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사실 어릴 때 집에서 학습지는 몇 번 해봤어도 학원이라는 것 자체를 다녀본 게 처음이라서 엄청나게 긴장되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을 위해서 멀리까지 다니는 거라 더 긴장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학원에 간 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잔뜩 긴장했었는데 나이대가 달라도 같은 흥미가 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금방 친해질 수 있었죠. 그래서 제 우려와는 다르게 정말 재밌게 학원 생활을 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이해해주는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고 제가 책으로만 읽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아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을 선생님은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고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실습 시간도 주셨거든요. 집에서 다운받았던 초보자용 프로그램과 다르게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 고급 전문가용 프로그램들도 이용해 볼 수 있었고요. 두 분은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고 계셨어요. 원래는 아버지도 회사에 다니고 계셨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고졸인 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승진의 벽에 가로막혔다고 해요. 자기보다 어리고 늦게 들어온 사원들이 빠르게 승진하는 것을 보고 회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사실은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이구나 하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돈이랑 퇴직금을 정산받아 동네에 작은 분식집을 차리게 되었죠. 많은 업종 중에 분식집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부터 떡볶이나 김밥은 항상 집에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또 그게 맛이 일품이라
학교에 가지고 가거나 바자회 같은 행사에서 어머니가 떡볶이를 팔면 말 그대로 대박이 났었어요. 아이들이 다들 자기 집에서 만들어 온 것보다 제 도시락이 더 맛있다며 한 입만 달라고 조르고, 어머니가 만든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바자회에서는 다른 물건을 사는 것보다 떡볶이 앞에 줄을 섰었죠. 아버지는 요리 실력이 뛰어나진 않으셨지만 밝고 친절하셨고, 또 라면을 기가 막히게 잘 끓여주셨어요. 어릴 때 엄마가 시장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시면 저랑 아버지는 서로 눈빛 교환을 하며 몰래 라면을 끓여 먹었거든요. 몰래 먹어서 더 맛있었던 건지는 몰라도 아버지는 라면 면발이 탱글탱글하게 살아있고, 국물은 시원하고 얼큰하면서 칼칼하게 아주 잘 끓이셨어요. 이렇게 두 분이 가장 잘하는 요리들을 꼽아보니 할 수 있는 게 분식집이었어요. 두 분 다 다른 사람 밑에서만 일해봤지 장사는 처음인지라 시작할 때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해요. 장사라는 게 그냥 음식을 만들어서 팔면 되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시작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손으로 챙겨야 하더라고요. 재료는 어디서 구입해야 할지, 얼마나 사야 할지, 하루에 음식은 몇 개를 준비해야 할지, 하다못해 결제하고 세금 계산하는 것까지 오로지 사장님의 몫이죠.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적응도 힘들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서 인기도 많으시고 음식도 맛이 좋아서 금세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엄청 번화가는 아니라서 가게를 열었다고 대박이 터졌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세 식구 빠듯하게 먹고 살기에는 부족한 정도는 아니었죠. 그래도 제가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생활이 조금 힘들어지셨나 봐요. 어머니께서는 가게 일하시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옷감을 받아서 옷을 수선하거나 단추를 달아주는 일 등을 하셨어요. 전문적인 건 아니었지만 워낙 손재주가 좋아 솜씨가 뛰어난 탓에 예전부터 제 옷들도 어머니께서 다 손봐주시곤 하셨거든요. 아버지도 이따금 밤에 나가 대리운전하고 나셨어요. 사실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잘 몰랐는데 두 분이 늦은 밤 몰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저를 위해 주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보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학원을 다니면서 실력이 크게 늘었어요. 선생님들도 재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쪽 분야로 꾸준히 공부해봐도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매일 배우는 게 재밌고 학교 끝나고 학원에 다니면서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제 꿈도 그쪽으로 향하더라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딱히 뭔가 하고 싶다는 꿈을 찾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목표로 할 만큼 새로운 꿈이 생긴 거죠. 저를 믿어주시는 부모님도 계셨기에 저는 그 꿈을 향해서 돌진했어요. 돌진했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고등학교 2, 3학년 때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한 덕분인지 저는 제가 원했던 학교의 학과에 철석 합격했어요. 그때 합격 발표를 같이 듣고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옆에서 당사자인 저보다 더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던 두 분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던 그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특히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대학을 못 나온 것 때문에 차별을 받으셔서 제가 대학에 꼭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겉으로 티내거나 대놓고 너는 무조건 대학을 가야 한다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항상 저에게 인생에서 대학 나와서 손해볼 건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면 대학 가서 다들 청춘도 즐기고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축제도 즐기면서 재밌게 지내지 않냐고 은근슬쩍 저도 대학에 갔으면 하는 마음을 내비치곤 하셨죠. 그렇게 아버지께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셨던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물론 제 꿈이기도 했지만 두 분이 기뻐하시니 더욱더 기분이 좋았죠.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은 학교가 제가 사는 곳과 멀리 있는 서울에 있다 보니 두 분을 두고 저 혼자 서울로 올라와야 했어요. 이곳에서 장사하고 계시니 무작정 저를 따라서 서울로 오실 수도 없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과 떨어져 자취하는 순간을 꿈꾼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부모님이랑 떨어져 사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아서 별로 신나지 않았어요. 매일 먹던 엄마의 집밥도, 아빠랑 저녁에 뉴스를 보며 수다 떨던 것들이 이제 당분간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슬프더라고요. 그건 하나뿐인 딸내미를 20살 되자마자
서울로 독립시켜야 하는 부모님의 마음도 똑같았어요. 제가 서울 가기 전날 부모님 두 분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걱정하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겉으로는 우리 딸 이제 다 컸네. 서울에서 독립이라니 정말 어른이 된 것 같다. 라며 장난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제껏 자기 양말 한 번 제대로 빨아본 적 없던 철부지 외동딸이 혼자 지내야 한다니 걱정이 되셨던 거죠.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인데 아버지께서는 텅 빈 제 방에 들어가셔서 잠깐 눈물을 훔치기도 하셨다네요. 그렇게 익숙했던 많은 것들을 두고 떠나야 했던 대학생활이지만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학교 다니는 것도 수업도 재밌었고 아버지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었어요. 물론 서울에 올라오니 기숙사비를 제외하고도 식비도 필요하고 대학생 되고 나니까 입을 옷이나 화장품도 필요하더라고요.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간다고 이전에 어른들이 말할 때는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는데 혼자 독립해서 살아보니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돈 걱정하지 말고 대학 공부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추억을 많이 쌓으라고 하셨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요. 점점 나이가 들어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서 무릎이나 손목이 아프다고 파스를 붙이시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 돈을 그냥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학교 앞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사실 카페 아르바이트는 처음이었는데요. 우리 동네는 아직 카페가 많지 않았던 곳이라 친구들이랑 자주 다녀보지도 못했었어요. 대학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처음으로 몇 번 가게 되었는데 메뉴부터 뭐라고 다 영어로 쓰여 있고 뭐가 뭔지 제대로 알 수 없게 쓰여 있더라고요. 또 종류는 왜 이렇게 많은지 주문 한 번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시켜야 할지 앞이 막막했어요. 그래도 저는 젊고 친구들이랑 만나거나 학교 과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곳을 자주 오다 보니 금세 익숙해졌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나 그 이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메뉴판도 제대로 읽기 힘드시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르바이트 하면서 나이 든 분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는데요. 대학가 앞이라서 제 또래의 친구들이 많은 것도 있었겠지만 한두 번 와보시고 영 취향에 맞지 않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부모님이 장사를 하다 보니 일도 도와드리면서 동네 어른들이랑도 친근하게 지내서 부모님 세대나 어르신분들이 무척 살갑게 느껴졌었는데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셨다가 주문도 하지 못하고 다시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엄청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물론 외국 음식들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아르바이트 하면서 정말 많이 했었어요. 카페에서도 일하고 선배들이 소개해 주셔서 프리랜서도 외주라고 하는 회사에서 간단한 밑작업이 필요한 일들도 맡아서 했었어요. 제가 워낙 싹싹해서 주변에 발이 넓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좋은 일도 많이 소개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행동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다들 긍정적으로 좋은 반응을 주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또 이런 결과는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있었는데요. 그냥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능한 선에서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린 것뿐이었는데 다들 직원이 너무 친절하고 좋다며 사장님께도 칭찬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월급이 나올 때 반올림으로 조금씩 더 넣어주곤 하셨어요. 어떤 어르신께서는 제가 일하는 카페를 이전에도 와봤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며 저한테 직접 만드신 유자차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서비스직이라면 분명 힘들게 하는 손님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지만 또 이런 분들 덕분에 힘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카페에서 1년 정도 일하고 아는 지인분이 소개해 준 외주를 맡아주었던 회사에서 고정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줄 수 없는지 물어봤어요. 사실 저는 사람들도 만나고 커피 만드는 것도 재밌고 예쁜 디저트 구경하는 것도 좋아서 카페 일을 계속하고 싶었는데요. 회사 쪽에서 제시한 월급이 훨씬 많기도 했고 잘하면 나중에 취업할 때 이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우선 제 전공 분야를 위해 실력 쌓기에도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내가 좋아서 선택할 수만은 없구나라는 걸 이때 새삼스럽게 느꼈는데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두고
해야 한다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분식집을 차려야 했던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셨을까?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도 같았어요. 대학 시절 내내도 앞만 보면서 달려갔어요. 쉽지 않은 순간들도 많았지만 저를 응원해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언젠가 두 분께 꼭 멋진 모습으로 효도를 해드리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마침내 졸업 후에는 제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될 줄 알았지만 취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졸업하고 보니 저보다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도 해외 연수 과정에서 훌륭한 프로그램을 들었던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쟁은 아주 치열했고 그 사이에서 제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뛰어야 했어요. 졸업하고 나서 학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계속하고 동아리 친구들이랑 모여서 전시도 기획했어요. 다양한 분야에 정신없이 참여하다 보니 그래도 저를 눈여겨보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다행히 인지도가 있는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6개월 정도 근무했었는데 다들 저를 좋게 봐주신 덕분에 정규직으로까지 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더 이상 저는 학생이 아니었고 인턴도 아니었죠. 나이까지 2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으니 더 이상 어리지도 않았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어린 나이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이제 막 대학생의 신분을 벗고 사회인이 된 학생에게는 20대의 중반을 넘어섰다는 것이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정규직이 되고 나서는 부담이 심했어요. 회사에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높은 만큼 압박이 심했거든요. 물론 제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더 그러셨던 것도 있었지만 아직 그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전 너무나 어렸던 거예요. 그렇게 직장에 들어가고 나니 매일 정신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지쳐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고 언젠가부터는 부모님이랑 통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죠. 그래도 가능한 한 거의 매일 연락도 드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통화도 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부모님이 전화하셔도 듣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기도 하고 전화로 괜히 또 징징거리고 우는 소리를 하면서 걱정을 끼쳐드릴까봐 일부러 피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본가에 내려갈 수 있는 날도 별로 없었어요. 대학생 때는 방학하면 몇 주를 본가에서 지내기도 했었는데 직장에서 휴가를 받아도 고작 며칠이었고 명절에는 기차표 구하는 것도 전쟁이라 놓치면 내려갈 방법도 없었어요. 그런 제가 너무 걱정되었는지 아버지께서 가끔 주말에 그 먼 길을 운전해서 어머니와 반찬을 가득 들고 오시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멀리서 저 보겠다고 힘들게 와주신 두 분을 마음껏 보지도 못하고 부모님도 장사 준비, 저도 출근 준비를 하려면 길어봤자 1박 2일이 전부였어요. 연차가 쌓이다 보면 일이 더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담당해야 하는 것들도 많아지고 해내야 하는 업무량도 많아졌어요. 큰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며칠 밤을 잠도 못 자게 일쑤였고 회사에서 밤을 꼴딱 세워야 하는 일들도 부지기수였죠. 제가 잘 보여야 하는 위의 상사들과 챙겨줘야 하는 아래의 직원들 사이에 껴서 숨 쉴 틈이 없는 것 같았어요. 누구보다 상냥해야 하면서도 또 누구보다 냉철해야 했거든요. 팀장이라는 자리가 너무나도 숨막히게 느껴질 무렵 저는 이 일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미술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좋고 신기해서 시작했던 일인데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제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기보다는 늘 누군가가 만들라고 시키는 틀에 맞춰야 했고 회사 안과 밖에서 해야 하는 사회생활이 더욱 저를 힘들게 만들었죠. 나는 그저 미술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하나 싶은 일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즐겁지 않았어요. 그 시기에 다들 직장 생활에 연애, 결혼으로 정신이 없다 보니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라고는 같은 직장 동료들이나 아니면 업무 때문에 만나야 하는 거래처 사람들이 거의였어요. 사회에서 친해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제 속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혹시나 회사 내에 혹은 상사에게
제가 이 일에 회의를 느낀다거나 회사 생활이 너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들어간다면 저를 좋게 보지 않으실 테니 사람들과 어울리더라도 차마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을 온전히 할 수는 없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아버지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지셔서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급하게 연차를 내고 집에 다녀오기는 했지만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며칠 지켜본 후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만 했죠. 아픈 아버지 곁에도 마음껏 있을 수 없다는 게 참 슬프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한창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쯤 회사 근처에 카페 하나가 새로 생겼어요. 회사 바로 앞쪽에 있는 메인 상권은 아니었는데 그쪽을 살짝 지나서 골목 끝쪽에 있더라고요. 취업하면서 집을 회사 근처로 옮겼기에 항상 골목길을 이용해서 걸어가다 보니 대로변에 있는 게 아니었지만 작은 카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퇴근길에 있는 곳이라 지나가면서 몇 번 보기만 했었는데 어느 여름쯤 자취집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를 불러둔 상태였어요. 날이 더워지기 시작해서 수리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며칠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집에 가면 너무 덥겠다 싶어 시원한 곳에서 좀 있을 겸 그 카페를 들렸어요. 카페니까 에어컨도 잘 나오고 시원하겠지 싶기도 했고 회사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나무로 된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안쪽에는 따뜻한 원목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내부에는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많았고 푹신한 의자가 있어서 앉아있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짐을 내려놓고 카운터로 가서 주문하려는데 신기하게 메뉴판이 다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내용물은 뭐가 들어있는지 메뉴 이름 아래에 친절하게 적혀 있었죠. 메뉴판을 일일이 손글씨로 반듯하게 적은 것을 보고 와, 사장님이 정말 섬세하시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메뉴를 고르고 있는데 주방인지 커튼 안쪽에서 사장님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했던 게 제 나이 또래와 비슷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저랑 비슷한 또래에 벌써 카페 사장님이라니 신기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하면서 비슷한 나이라 그런가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커피와 우유가 들어간 시원한 라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꺼내 일할 것들도 확인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둘러보던 중 사장님이 제 테이블로 오더니 예쁜 초콜릿 장식이 올라간 케이크를 내밀었어요. 티라미수예요.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디저트 중 하나인데 치즈가 들어가서 부드럽고 적당히 달콤해서 많은 분이 좋아하세요. 가끔 가게 앞으로 지나가시는 거 봤는데 요즘 많이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달콤한 거 먹으면 기분이 나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티라미수는 행복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아마 제가 매일 카페 앞을 지나서 집으로 가니 그 모습을 보셨나 봐요. 행복하게 한다는 뜻을 가진 케이크라니 보기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한 입 가득 떠서 입안에 넣으니 정말 치즈의 고소함이 느껴지면서 커피의 향긋함도 느껴지고 적당히 달콤한 맛이 입안에 가득 피어났어요. 한 입 떠먹을 때마다 이름처럼 기운이 솟아나면서 행복감이 점점 밀려오는 것 같았죠. 그래서인지 그날은 집으로 돌아가서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푹 잠들었어요. 요 며칠 에어컨이 되지 않아 잠자는 게 더욱 힘들었는데 그날 밤은 이상하게 포근하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받은 친절이 너무 감사해서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카페다 보니까 먹을 거를 사가는 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봤던 티라미수랑 카페 간판을 떠올리면서 컴퓨터로 디자인을 제작했어요. 그리고 상품을 스티커로 만들어서 며칠 뒤 카페에 들려 선물로 드렸죠.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커피나 디저트는 참 잘 만드는데 이런 쪽으로는 재주가 없어서 명함이나 스티커를 만들고 싶어도 그동안 하지 못했었다면서요. 그러더니 스티커 너무 잘 쓰겠다고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들에게 종이컵에 붙여서 드리면 딱 맞을 것 같다면서 행복해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오랜만에 내가 이 기술을 배우기를 잘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건데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후로도 저는 퇴근길에 종종 그 카페에 들렸어요. 노트북을 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마감 시간쯤에는 사장님과 수다도 신나게 떨었고요.
사장님은 커피랑 디저트에 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알려주셨고, 저는 그 이야기들의 영감을 받아서 스티커나 엽서를 제작해서 사장님께 선물로 주고는 했어요. 제가 만든 작품들을 케이크 박스나 종이컵에 붙여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했죠. 저랑 비슷한 나이대라 그런가 이야기가 정말 잘 통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모습이 엄청 존경스럽기도 했고요. 카페에 들르는 일은 그동안 숨막혔던 회사 생활에서 저에게 위안이 되는 취미였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도 있었고, 평온하고 다정한 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무척이나 즐거웠어요. 꽤 젊은 나이인데 어떻게 사장님이 되었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알고 보니 그분도 저처럼 직장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매일 야근에 회식, 그리고 사회생활 너무나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회사에서 출장으로 유럽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카페에 들렀다가 인생이 모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안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과 아주 나이 많은 어르신도 젊은 친구도 서로 합을 맞추며 커피라는 공통된 메뉴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해요. 한국의 카페는 젊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문을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는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도 신문 하나를 펼쳐들고 여유롭게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무척 멋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지금의 여유 없는 삶 대신 사람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주고 싶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자마자 바리스타 학원에 다니고 쉬는 날에 대리운전, 택배 상하차, 일용직 등등 다방면으로 뛰어다니면서 돈을 모았다고 해요. 커피도 배우고 빵이랑 케이크 만드는 것도 배우고 열심히 돈도 버느라 정말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흘러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년을 꼬박 준비한 끝에 마침내 자신의 가게를 차릴 준비를 마치고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대단하다 싶었어요.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싶었는데도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서 제 경력에 도움이 되는 쪽을 선택했는데 오로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었다니 저랑은 무척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약간의 동경심 같은 게 생기기도 했어요. 내 꿈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과감하게 놓을 수 있다니 그것도 굉장한 용기다 싶었죠. 그리고 마치 그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용기를 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주간 고민을 한 끝에 저도 퇴사하기로 결심했어요.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쌓은 경력이 아깝지 않냐고 말렸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어요.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인수인계를 다 마치자마자 부모님을 보러 갔어요. 아버지는 그동안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는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하고 계셨죠. 몰라보게 살이 쏙 빠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곁에 있어 드리지 못했던 게 죄송하더라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딸내미 노릇 좀 해보려고 팔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가게 일도 도와드렸어요. 어머니 모시고는 백화점에 쇼핑도 하러 가고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가족들과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였죠. 이렇게 그리웠던 집에 와서 부모님이랑 시간도 보내고 그동안 참았던 응석도 마음껏 부리고 가까이에서 식사도 도와드리고 집안일이랑 가게 일도 도우니 하루하루, 아니 1분 1초가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와중에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었어요. 다시 서울로 올라가면 제 일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죠.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듯이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치킨 한 마리를 사들고 들어오셨어요. 엄마랑 다 같이 둘러앉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예전부터 이렇게 집에 치킨 한 마리 사들고 들어오는 게 그렇게 좋더라. 특히 너 임신했을 때 너희 엄마가 이 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혼자서 2마리도 먹을 기세였어. 내가 봉투를 손에 들고 왔을 때 입구에서부터 치킨 냄새가 솔솔 풍기니 아무리 등 뒤에 숨겨두고 모른 척을 해도 너희 엄마는 해맑게 웃으면서 나를 꼭 안아주었단다. 그리고 네가 태어나서 치킨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더니 이제는 내가 사온 치킨을 반갑게 맞아줄 사람이 2명으로 늘었지. 따뜻한 치킨의 온도와 맛있는 냄새, 그리고 얼굴 가득 번진 2사람의 미소가 내가 치킨을 사오는 즐거움이었단다. 행복은 그런 게 아닐까 싶어.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 마리 치킨 같은 거.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하던 너랑 엄마에게 먹고 싶을 때 치킨 한 마리를 사다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단다. 그러니 너도 너무 어렵지 않게 정했으면 해. 이름 있는 유명한 회사, 거창한 것들도 좋지만 진짜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보다는 소박할지도 모른단다. 그렇게 몇 주간 본가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카페 사장님이 연락했더라고요. 본가 내려와서 종종 핸드폰으로 연락하긴 했는데 휴가차 제가 사는 지역 근처에 왔다면서 혹시 주변에 맛집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동안 저희 분식집의 김밥이랑 떡볶이를 꼭 먹여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게 떠올라서 괜찮으면 저희 가게에 놀러 오시라고 했죠. 반쯤은 농담으로 이야기했던 건데 다음날 진짜 제가 알려드린 저희 분식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부모님께 아는 카페 사장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고 부모님은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각종 분식류를 잔뜩 퍼담아 주셨어요. 덕분에 배가 터져라 떡볶이와 튀김, 순대, 김밥에 어묵까지 먹을 수 있었죠. 다 먹은 후 저는 동네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밖으로 사장님을 데리고 나갔어요. 거기에 더 있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더 질문 폭탄을 이어가실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살던 동네의 구석구석을 보여주고 다니던 학교도 구경하며 한참을 걸으며 산책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쩌다 이 근처로 휴가를 왔는지 물어보았죠. 이전에 부모님이랑 동네 이야기하실 때 엄청 즐거워 보였어요. 그래서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분식집이 맛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가게 이름을 안 알려주셔서 원래는 혼자 찾아가려다가 맛집 있냐고 여쭤본 거죠. 분식집으로 초대 안 해주셨으면 아쉬울 뻔했어요. 제가 먹었던 곳 중 가장 맛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분이 저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저도 그동안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왔을 때 엄청 반가웠기도 하고요.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관심 있다는 표현을 한 거였죠.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꾸준히 연락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로 돌아갔을 때 고백받아서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서울로 돌아간 뒤 저는 커피를 배우려고 학원에 등록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좋아했던 게 다시 생각났거든요. 지루한 커피의 이론을 마치고 직접 만들고 먹고를 반복했는데 시험을 준비하는 빠듯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즐겁게 느껴졌어요. 부담으로 느껴지거나 압박감으로 다가오지도 않았죠. 마치 예전에 처음으로 학원에 다녔던 때 같았어요. 제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은 것 같았죠. 옆에 베테랑 실력자가 있다 보니 자격증 준비는 어렵지 않았어요. 시험에 당당히 합격해서 저도 이제 당당하게 커피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제가 가진 재주로 그래픽 분야에서 외주를 계속하면서 생활비도 벌었어요. 부모님께서는 혹시나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부담 없이 이야기하라고 하셨지만 30대에 부모님께 용돈 받아쓰기는 민망하더라고요. 라떼 아트에 드립 커피까지 배우고 제과 제빵 기술 자격증까지 모두 합격하고 보니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회사를 그만두면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만 같았는데 막상 퇴사하고 보니 사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충분히 제 밥벌이를 하고 살 수 있고 또 꿈이 있다 보니 일하는 것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랑 사장님이 연애를 한 지도 거의 1년이 되어 갔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희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고 처음 봤을 때부터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기에 부모님도 언제든 결혼한다고 하면 찬성이라고 하셨죠. 저희는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나갔고 1년 6개월 만에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리모델링을 한 차례 마친 뒤 사장님과 손님에서 이제는 부부로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근처에 크고 작은 회사들이 생기면서 젊은 직장인분들도 꽤 오셨는데 가게 근처로 또 오래된 주택가가 즐비하다 보니 어르신들도 많이 방문해 주셨어요. 처음 남편이 메뉴판을 다 한글로 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분들이 지나가다 새로 생긴 가게라서 구경도 할 겸 들리셨는데 메뉴가 죄다 영어로 쓰여 있으니 고르지를 못하고 한참 발을 동동 구르셨다고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손으로 메뉴를 큼직하게 쓰고 한글로 적은 다음에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설명까지 적어두었던 거라고 하네요. 저도 늘 영어로 된 메뉴판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불편하다고 느꼈기에 남편의 생각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마치고 나서도 저희는 한글로 메뉴를 적어 게시를 했죠. 제가 직접 브랜드 디자인을 맡아서 명함부터 포장지의 디자인과 스티커까지 제작을 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의 손길이 가득 묻어난 매장이었죠. 저도 어르신들을 좋아하다 보니 메뉴에도 어르신들이 자주 방문하실 수 있는 것들을 추가했어요. 카페랑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남편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카페를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이 드신 분들의 발길이 이어졌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저희 카페를 편안하게 생각해주고 찾아주시니 정말 제가 원하던 카페에 가까워져 오픈부터 마감까지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가게는 꽤 매출이 잘 나왔어요. 저희 두 사람은 목표로 하던 것보다 매출이 잘 나와서 무척이나 만족스러워하고 있었죠. 자영업이라 언제든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저희가 원할 때 자리를 비울 수 있기도 했어요. 남편은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이 신경 쓰여서 한 달에 한 번은 자신이 가게를 도맡아 일하고 저를 친정에 다녀올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 사이 저희에게는 아이도 생겼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가끔 매장으로 아이를 데리고 오면 어르신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다들 아기를 너무 예쁘고 귀여워해 주시면서 사탕 하나라도 손에 쥐어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아이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도 엄청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죠. 다만 어르신분들이 주로 오시다 보니 그걸 싫어하는 젊은 분들도 있었는데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크게 말씀하시거나 행동이 느려 계산할 때도 오래 걸리는 모습을 보며 가끔 인상을 찌푸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서로 익숙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저희 가게에 자주 오시는 노인분이었는데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지신 적이 있으셔서 한쪽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이 오면 주문부터 계산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또 움직이는 게 불편하시다 보니 제가 여유 있을 때는 항상 자리로 커피를 가져다 드리곤 하는데요. 그날도 한참 주문하고 계시는데 뒤에 서 있던 젊은 친구들이 엄청 짜증스럽게 불만이라는 듯 계속 눈을 흘기더라고요. 못마땅하다는 듯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아, 진짜 이러다 커피도 못 마시겠네 하면서 혼잣말인 것처럼 하지만 다 들리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부터 화가 나려고 하는 것을 애써 참았어요. 어르신이 계산을 마치고 자리에 앉으셨고 저는 음료가 나와서 자리로 가져다 드렸는데요. 그걸 보더니 그 젊은이들이 또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자기들끼리만 속닥거리는 게 아니라 어르신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이야기했어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나이 든 노인네들은 맨날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문제야 문제. 저러니까 어디를 가도 싫어하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손님이니까 그래도 참아야 했는데 무례해도 너무 무례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그 손님들에게 다가가 환불해드릴 테니 죄송하지만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자기들이 대체 무엇을 잘못했냐며 장사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고 마구 따져 묻더라고요. 어르신이라서 대접받으려고 하신 거 아니고요. 훌륭한 분이시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대접을 해드린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 저 세월을 살아오시기까지 정말 많이 애쓰셨고 모든 분야에서 지금의 어르신분들이 젊음을 바쳐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지금 저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만약 당신이 지갑에서 카드 찾는 게 늦어져서 기다리셨다면 저분께서 뒤에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한숨 쉬셨을까요? 당신이 다리 다쳐서 내가 자리로 가져다 드렸다면 저분도 당신처럼 대접받으려고 한다며 비아냥했을까요? 돈 낸다고 다 손님이 아닙니다. 예의와 매너를 지키시는 분들만 손님 대접해드릴 거니까 환불해드릴 테니 나가주세요. 그날 이후로 제 행동을 잘했다는 사람도 잘못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날의 일은 한동안 큰 이슈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사그라들었죠. 다만 그 후로 어르신들의 발길은 계속되었고 이런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아예 다른 카페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래도 객수에는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아니라 매출에는 지장이 없었죠. 남편도 오히려 그런 손님들은 잘 대해주고 자주 와도 진상 고객이 될 확률이 높았을 거라며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렇게 저희의 행복한 나날은 계속될 것만 같았는데 가게를 낸 지 5년 정도 됐을 때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름도 무서운
전 세계에 유행하게 된 큰 질병인 코로나였죠. 처음에는 그냥 메르스나 사스처럼 유행이라고 크게 이야기하지만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 위험성이 점점 커지더니 언젠가부터는 일상이 아예 불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간신히 버티던 저희 가게도 점점 매출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근처의 회사들은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 매출은 가게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졌죠. 그래도 곧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희망에 부풀었는데 두 달, 석 달, 6개월이 넘어가니 재정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어르신들이 꾸준히 찾아주신 덕분에 어떻게든 매출이 나오고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그렇게 1년이 넘어가니 저희의 삶은 크게 힘들어졌어요.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가게세를 내기 위해서 남편은 택배 상하차에 배달일까지 하고 있었죠. 어떻게든 저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가려고 했는데 하루에 오는 손님 수가 10명도 채 되지 않다 보니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며칠째 열도 나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더니 혹시 코로나인가 싶어 검사를 해봐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뒤 식은땀을 흘리면서 완전히 탈수 증상 같은 것을 보이길래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응급실은 코로나 때문에 들어갈 때부터 절차도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당장 아이가 아프고 진료를 보고 싶은데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수속을 밟아서 진료를 받는데 폐렴이라고 하더라고요.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서 며칠 입원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데 병원비가 너무 걱정이었죠. 응급실에 갔던 진료비를 정산하는데 숫자가 대체 몇 개인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며칠 동안 입원하면 앞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도 이미 재정 상태는 최악이라 어떻게 감당할지 마음이 무거웠죠. 그렇다고 아이가 아픈데 퇴원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게 아이가 아파서 가게 문을 며칠 아예 닫았어요. 정부에서 매출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지원금이 조금 나왔는데 그동안 마이너스인 매출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게다가 병원비 문제까지 있었고요. 그렇게 다행히 아이는 차차 회복을 해나가지만 쌓여가는 병원비에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갑작스럽게 가게를 닫는 바람에 식자재 같은 게 상했을 것 같아 정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두었어요. 그랬더니 영업을 하는 줄 알았는지 손님들이 오시더라고요. 저희 가게에 오랜 단골인 어르신분들이었어요. 지금은 영업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커피를 마시러 온 게 아니라며 꼭 만나야 해서 며칠을 이 앞을 지나다니셨다고 해요. 무슨 일이신지 여쭤봤는데 다른 어르신분들에게 연락하시는지 급하게 여기저기 저희 가게가 열었다고 연락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들 가지고 온 봉투를 저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냐고 여쭤보니 이번에 코로나 지원금이 카드로 들어왔길래 그 돈을 현금으로 뽑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돈을 주시느냐고 괜찮다고 사양하려 했지만 어차피 자기들은 이 돈으로 어디 쓸 데도 없다면서 생활비 이상으로 들어온 돈이라 필요가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안 받아도 여기 그냥 놓고 갈 거라면서 우기시는데 여러분이 한꺼번에 오셔서 우기시니 막을 재간이 없더라고요. 다들 받으신 지원금만큼 봉투에 넣어서 가져오셨고 뒤이어서 오신 어르신들도 봉투를 하나씩 들고 와서 저에게 주셨어요. 작게는 10만 원부터 크게는 수십만 원까지 너도 나도 자신이 받은 금액을 저에게 주셨죠. 그러면서 그동안 아이가 아파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자식이 기침만 해도 심장이 철렁하는 게 부모 마음이라 잘 안다면서 누군가는 직접 구운 김을 가져오시고 누군가는 과일을 잘라오시고 또 방앗간에서 한 거라며 떡을 들고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열었던 가게 안은 어느새 그동안 저희 가게를 찾아주셨던 어르신들의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죠. 제가 받은 것은 그분들의 사랑이었는데 오히려 어르신들께서는 그동안 어디를 가도 이렇게 대접해주는 곳, 친절한 곳 찾기 힘들었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커피를 먹고 싶고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 떨고 싶어도 다른 카페는 가면 메뉴판부터 읽기 어려워서 힘들고 가끔 자주 물어보니 귀찮아하거나 짜증내는 직원들이 있어서 속상하기도 했다면서요. 저희 카페 덕분에 동네 친구들끼리도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생겼고
또 예전에는 커피라고는 믹스 커피밖에 몰랐는데 저희가 여러 개를 소개해주고 마셔보라며 공짜로 주기도 해서 믹스 커피 말고도 내 입맛에 맞는 커피가 있구나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셨다고요. 그래서 자식들이랑 손주들이랑 만나도 이제는 커피 메뉴 하나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다 저희 덕분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보태주신 돈 덕분에 아이의 병원비를 낼 수 있었어요. 아이는 다시 건강해진 모습으로 퇴원했고 가게에 왔더니 어르신들이 우리 강아지 하며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저희는 카페와 디저트를 배달하기로 결심했고 배달에 어울리는 다양한 신메뉴도 개발했어요. 매장으로 다시 돌아오니 가게는 어르신들이 가득 채워주셔서 걱정 없었죠. 생각보다 새로운 메뉴들이 인기가 많아서 매출은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점점 잦아들면서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분들도 꽤 있었는데 저희 매장에 어르신들이 한가득 모여 행복한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보고는 오지 않기도 하시더라고요. 저희 카페는 어느새 동네에서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지만 제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모습이었죠. 수세미 떨어질 걱정 없이 직접 든 알록달록한 수세미를 가져다 주시고 지나가다 시장에서 생각나서 사왔다며 아이들 간식부터 저희 먹으라고 건어물에 누룽지에 배고플 틈이 없이 먹을 거를 챙겨주곤 하세요. 이따금 저희 부모님 안부도 물어주시고 친정 간다고 하면 들고 가라며 또 먹을 걸 잔뜩 싸주곤 하시죠. 저는 지금의 어르신들 사랑방이 된 저희 카페가 더 마음에 들어요. 예전에도 좋았지만 저도 남편도 나이 드신 분들도 편하게 카페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온 사람들이라 지금 저희 매장의 모습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앞으로 이 자리에서 얼마나 더 영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 닫는 그 마지막 날까지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 분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커피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